매주 월요일만 만날 수 있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우식 트리플 인베스트 대표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증시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뵙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먼저 국내외 주요 시장 특징들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지난주는 뭐 글로벌 증시가 다 거의 뭐 급락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지난주 우리 기억나시겠지만은 FOMC 회의가 가장 큰 이벤트였고 75bp 우리 컨센이 이제 시장 컨센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연준에서 충족시켜주는 정도를 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그 이후에 연준 정책에 대한 어떤 불신 그리고 거기다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증시를 제외하고 거의 다 급락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글로벌 대비해서 아마 가장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많이 빠진 쪽이 뭐 한 4에서 6% 빠졌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나라 코스닥 기준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 8%니까 가장 최강이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최약이었겠죠. 인플레다 그다음에 경기 침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2.1% 인플레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과 비교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부양책에다가 금리 인하에다가 이런 것 때문에 지난주에 잘 버텼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러시아 증시도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강세였습니다. 이게 좀 웃긴 일인데 왜냐하면 국제 유가의 급등에 힘입어서 에너지 가격에 힘입어서 오히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증시가 강세였다는 점은 가장 문제가 되는 나라가 지난주에 강세였고 최근에 계속 강세입니다. 나머지 나라들이 오히려 급락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뭐 금리 인상도 문제지만은 경기 침체의 우려가 더 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금리 인상 그러면은 가장 문제시됐던 게 빅테크 성장주였는데 지난주에도 물론 성장주가 약세했긴 했지만은 금융주라든지 그리고 또 최근 승승장구했었던 엑스모빌 같은 에너지 관련주가 가장 큰 급락을 했죠. 거의 뭐 한 주간 마이너스 15% 이상 빠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남는 게 없구나. 특히나 이제 유가가 급락이 갑자기 나오면서 경기 침체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아뜨거 하지 않습니까? 유가의 하락은 반가웠지만은 그 원인이 찾아보니까 결국은 경기 침체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보면 에너지 관련주도 역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국내 증시로 돌아온다 그러면은 이런 글로벌 증시의 어떤 변동성 거기다가 원달러 환율이 다시 재상승을 하고 있죠. 이익과 연동된 또 외국인 매물도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다 또 가장 지난주에 아팠던 것은 개인 투자자의 반대 매매 매물이 지금 하루에 뭐 한 수백억씩 쏟아지는데 이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을 붕괴시켰던 게 아마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2차 전지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선방은 했지만은 나머지 우리 대표주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등과 같은 기업들이 대부분 다 급락을 하면서 경기 침체라는 이슈에 또 민감한 반응을 지난주에 보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 시장 분위기 간단하게 짚어봤는데 이번 주에도 예정된 일정들이 참 많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지 시간 20일 월요일에는 미국 증시가 휴장에 들어갑니다. 노예 해방 기념일로 증시가 쉬어가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같은 날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 LPR이 발표됩니다. 21일 화요일에는 미국의 5월 기존주택 매매, 또 한국의 6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물가, 그다음에 MSCI 선전지수 워치리스트가 결정됩니다. 20일 수요일에는 이제 영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의회 발언이 예정돼 있습니다. 목요일 23일에는 미국의 6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수, 유럽연합의 정상회의, 바이든의 이제 미국 석유회사 긴급회의, 그리고 브릭스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고 마지막으로 24일 금요일에는 미국의 6월 미시간대 소비 심리지수, 그리고 미국의 5월 신규주택 매매까지 발표됩니다. 자, 봐야 될 이슈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로 재발사도 있고 파월 회장의 이 발언도 있는데 어떤 이슈들 좀 구체적으로 보면 좋겠습니까? 예, 그렇죠. 누리호죠. 네, 네 저도 오타로 잘못 적었는데 누리호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번 주도 이슈가 정말 많은데 이슈가 부담스러워요. 뭐 하나 나와서 호재로 작용하는 게 없고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무슨 이슈가 있으면 다 악재로 작용했으니까 그렇죠. 많으면 굉장히 불안한데 이번 주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지난주도 그랬었고 최근에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인플레
그다음에 또 경기 침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번 주도 경제 지표 여러 개가 나오고요. 특히나 이제 연준의 또 연준 파월 의장의 또 증언이 있습니다. 또 발언이 있는데 여기 아마 가장 집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발언이 22일과 23일 예정돼 있는데 지금 최근의 스탠스와 또 어떤 미묘한 차이를 보일 것인가. 경기의 어떤 문제 그리고 예, 그렇죠. 금리 인상 속도 이런 부분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지금 또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 물론 연준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그 파워는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변수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중국 대출 우대금리 또 MSCI 선진지수 워치리스트 결정 또 누리호 재발사 또 EU 정상회의 바이든 석유회사 긴급회의 브리스 정상회의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진짜 많은데 회의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 중요한 내용도 있는데 물론 이제 중국의 기준금리 해당되는 이 대출 우대금리가 오늘 결정이 되는데 최근 중국 시장은 미국이나 글로벌 증시가 완전히 딴판입니다. 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그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겠고 또 하나 이제 MSCI 선진지수 워치리스트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사실은 별 기대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뭐 MSCI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이 충족이 좀 안 됐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공매도가 우리가 중소형주에 아직 묶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아마 이건 좀 기대를 크게 할 것은 없다. 만약에 워치리스트에 올라가면 향후에 우리가 선진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조건들을 충족하려면 당장 좀 힘든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큰 기대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누리호 재발사가 21일 예정돼 있는데 날씨가 오늘부터 이제 장마철에 들어가니까 예, 조금 그렇죠. 우려스럽긴 한데 발사 당일 내일인데 큰 뭐 그 정도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난히 띄울 것으로 보이고 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정시에 워낙에 모멘텀이 없으니까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23일부터 또 EU 정상회의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 우크라이나 EU 가입 관련해서 얘기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푸틴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더라고요. 남의 달에 대해서 뭔 이견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웃기긴 한데 예. 어쨌든 이번 전쟁이 벌어진 게 우크라이나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걸고 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EU는 별 상관없다. 뭐 그런 이슈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자국에 미국의 석유 회사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유가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왔는데 뭐 사실 정산을 하려고 그러면 3대 메이저 뭐 산유국에 누가 있습니까? 뭐 미국이라든지 사우디, 러시아. 예. 그다음에 4대 그러면 캐나다 쪽이 있는데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우디 쪽에 지금 7월 중순에 방문 예정인데 왕세자는 만나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여론들이 좀 안 좋기 예, 때문에 그렇죠. 뭐 이익을 위해서는 뭐 정이고 뭐가 없느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건 좀 불안하고 통제가 안 되고 러시아는 뭐 당연히 통제가 안 되죠. 그러면 결국은 유가를 지금 가라앉히기 위해서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석유 회사들에게 압박을 넣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과 관련된 회의가 바로 23일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기업들이 뭐 통제를 들을지 모르겠고 그렇죠. 예. 그런 석유 회사들은 이제 많은 이익을 또 누리고 있기 때문에 통제를 들을지는 모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미국은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곤란 위치에 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위치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에 나토 정상회의가 또 있습니다. 예. 자 그것과 관련해서 대항해서 또 브릭스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번 주에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되겠는데 아마 이건 다음 주에 있을 나토 정상회의에 대한 어떤 반발 느낌이 있습니다. 예. 아마 거기서 나올 내용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참 안타까운 흐름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살펴봐야 될 좀 주요 일정들에 대해 자세하게 체크해봤고요. 그렇다면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박스가 한 단계 레벨 다운됐다 보는 게 맞겠죠. 지난주 우리 박스권에서 지지난주의 박스권에서 지난주는 한 단계 더 아래쪽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그 거래소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네, 금리 인상과 박스피라고 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 나왔는데 예. 지지난주까지는 이 노란 박스 그러니까 2,600에서 2,800 사이에
주가가 존재를 했었고요. 그래서 옆으로 끼었고 요 부분은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50bp 정도, 50bp 빅스텝 정도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게 이 박스권 구간이고 이제는 박스권 한 단계 내려왔죠. 2,600에서 2,400. 요건 75bp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금리 인상 속도로 빨라질 거야라는 게 반영된 게 아마 2,400에서 2,600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우려가 크지 않는다 그러면 이 박스권에서 아마 당분간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클까? 예를 들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 8%까지 빠졌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아마 수급과 연관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고객예탁금과 신용융자 그림을 좀 보셔야 되는데 고객예탁금이 많이 줄었어요. 요건 제가 2020년부터 2020년 초부터 가져온 그림인데 예. 그 초에 고객예탁금이 29조였다가 증시가 화랑세를 보이면서 77조까지 올라갔었고 그 이후에 다시 지금 최근에는 20조가 떨어진 57조까지 갔습니다. 예, 많이 감소했네요. 굉장히 많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외국인도 안 사고 개인도 시장을 바칠 힘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감소했고 거기다 신용융자를 아래쪽에 보시면은 고객예탁금이 29조 갔을 때 그 20년 초에 예. 9조였던 것이 25조까지 올라왔다가 최근에 20조까지 떨어졌거든요. 1월부터 지금까지 약 3조 정도가 아프게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 다 손실을 보고 나갔던 것인데 그러면 반대 매매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게 있는가? 조금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객예탁금과 신용잔고를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이 2020년 같은 경우는 고객예탁금 29조에 비해서 신용융자가 9조니까 한 31%인데 지금은 35% 정도가 됩니다. 예. 이것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신용융자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당시와 비율을 비교했을 때 아직은 반대매매를 비롯한 신용융자 물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시장 변동성은 아직은 좀 남아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이번 주 시장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예. 지난주에 뭐 5%, 8%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걸 놓고 보면 뭐 단기적으로 어떤 반등의 어떤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중장기로 길게 본다 그러면은 이 글로벌 변수, 국내 수급 상황 이게 안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안정을 찾는 추세적인 반전을 기하기는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데드캣 바운스, 일시적인 반등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을 고려했을 때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장은 2022년 들어오면서 22년 장이 들어오면서 뭐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보다 더 어려워요 지금은. 예, 그렇죠. 뭐 역대급 장세라 그렇게 봐야 되겠고. 당장에 제가 항상 그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전략으로 투자 마인드로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은 워렌 버핏과 같은 마인드. 그러니까 바닥을 논하지 말자. 우리가 예. 바닥을 알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종목은 좋은 종목은 가져가야 되는데 나쁜 종목은 언제든지 걷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은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서 그다음에 나중에 수익을 다시 보전하고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가? 결국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아까 예. 반대매매라든지 신용 물량 보셨지 않습니까? 신용이 틀리게 되면은 답이 없어요. 그건. 예. 그래서 신용 대출 같은 경우는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좀 조심하자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종목이 중요한데 그러면 종목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죠. 늘 강조를 드렸지만은 내 종목이 과연 지금 이 회사가 현재 현금이 많은가?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현금뿐만 아니라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판 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은 성장성을 나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현금이 있고 실적이 좋다 그러면 그 기업은 살아남겠지만은 나중에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아웃퍼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위해서는 성장성이 없는 기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성장성과 현금성 자산,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 쪽으로 계속 압축해서 모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어차피 현금 비중이 없더라도 현금 비중 있으신 분, 없으신 분 마찬가지로 종목 자체는 계속 그렇게 추려 나가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관심 종목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새로 편입된 종목들도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하나 빼고 하나 집어넣습니다. 예. 지금 이번 그 6월 지금 이제 말로 지금 가고 있지만은 바로 6월 지나면 7월이면 실적 시즌이죠. 예, 그렇죠. 벌써 다가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도 실적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포트 중에서 한 종목을 뺀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두 투어를 뺍니다. 예. 왜냐하면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 뭐 내년이나 내후년 같은 경우 실적이 증가하겠지만은 당장 실적을 맞이해서는 숫자가 안 나와요, 지금은. 해서 요건 빼겠고 대신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신규를 편입하는데 예. 아까 누리호 발사 연기도 지난주에 있어가지고 주가가 고점에 좀 밀린 측면도 예, 좀 좀 있고요. 빠졌었죠. 그렇죠. 예. 미리 이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안해서 주가 빠진 것도 있고 두 번째 이제 뭐냐면 방산 쪽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 우리 트럼프 시대 때 봤잖아요. 동맹이 어디 있는가? 예. 동맹이 개념이 약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바이든 시대 아프간에서 도망가는 거 우리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글로벌 경찰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거기다가 이번 16일 날 보니까 바이든 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캠벨 조정관이 16일 이제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예. 최근에 독일과 일본의 군비 확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예. GDP 1%도 안 되는 금액에서 2%로 늘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인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뭐 우주 항공 부분보다도 방산 쪽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최근에 흐름이 좋았지만은 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어떤 이슈와 함께 같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하이브를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했는데 그 이후에 좀 엄청난 폭락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때 매도를 못한 투자자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한 35% 폭락이 나왔죠. 예, 그렇죠. 월요일 지난주 월요일 제가 하이브는 뺐었는데 뭐 이유는 다르지만 예. 어쨌든 하필이면 또 BTS의 단체 활동이 중단되면서 나왔습니다. 예. 이건 BTS 팬심으로 보면 이해는 되지만은 하이브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상장 회사의 대응으로서는 굉장히 나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분간 실적 모멘텀 같은 경우가 약해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뭐 가격 자체가 워낙 폭락이 나와서 반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서 반등이 진행된다면은 아쉽지만은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좀 줄이시고 차라리 다른 엔터 쪽으로 예. 갈아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 급락 장세에서 뭐 앞서 언급해 주시기도 했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건 그건 같아요. 예. 워낙에 2, 4분기 실적 감익 우려가 크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를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2차 전지는 뭐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 실적이 확실하다는 거. 2, 4분기 하반기도 좋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도 확실하죠. 밸류가 높다는 것. 장단점이 확실하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높지만 않다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하게 가져가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밸류가 높기 때문에 따라붙지만 말자. 그 점만 감안하면 2차 전지주는 뭐 비중을 너무 높지 않다 그러면 따라가지만 않는다 그러면 충분히 홀딩해서 갈 수 있는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까지 좀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트리플 인베스트의 김우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